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묘한 착각에 빠집니다. 아직 60인데 뭐, 70대면 그때 생각하지. 나이 듦을 먼 일처럼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이유는 생각보다 길고 외롭습니다. 일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흔들립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유쾌하게 나이 들 것인가가 진짜 질문입니다. 오늘 책은 이근우 작가의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근우 작가는 1935년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감옥 생활도 했으며 네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왼쪽 눈 시력을 잃었고 7가지 병을 앓으며 죽음의 위기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겠다고. 책 제목을 보면 어차피 살 거라면이라는 전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누구도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 어차피 주어진 생명이니 나름대로 즐기다가 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뒤의 능동적 선택입니다. 저자는 50년간 15만 명을 상담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하지만 자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환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실을 마주한 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메시지는 차선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삽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100%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8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차선만 하면 된다고. 은퇴를 앞두거나 막 지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30년, 40년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고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최선의 결과가 무엇으로 남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고.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깨달음입니다. 차선으로 산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회사 일을 90%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10%를 가족과의 저녁에, 친구와의 산책에, 혼자만의 시간에 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최선을 증명해야 할 직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100%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살라고. 차선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70%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산책을 30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책을 10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친구에게 문자 한 줄만 보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대신 차선으로 충분하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걱정합니다.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경제적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모른다는 겁니다. 출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면 시간이 텅 빕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저자는 이런 상태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행복입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길을 걷다 마주친 고양이, 저녁 노을을 보며 잠깐 멈춰 서는 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거창한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저자는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행복을 최대치로 찾아 누리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야금야금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맛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잠깐 산책을 나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침통한 슬픔조차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해 위로된다고. 매일매일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자는 85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미 나이 들물 온몸으로 경험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0세는 아직 그 전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때 이 책을 읽으면 미리 알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저자가 후회하며 말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소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자는 7가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뒤의 능동적 태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감각을 키울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오랜 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활을 꾸려가는 것.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쓰는 것. 하지만 저자의 방은 언제나 잡동사니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책은 탑처럼 쌓여 있고
바닥엔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떠나면 자식들은 더욱더 못 버릴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내 남은 삶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물건은 자주 버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함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고도 감정도 복잡해집니다. 생각의 회전이 둔해지고 사고 연상이 느려집니다. 기억의 결손과 맞물려서 사고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될 일을 왜곡해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상태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몸도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 신호를 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를 느끼면 나 화났어라고 말하고 서운함을 느끼면 나 서운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나중에 공격적인 태도로 터뜨립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내 감정 정도는 헤아려줘야 한다고 여기지만 알리지 않은 감정을 상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강한 관계는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됩니다. 자기 감정을 알리고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조절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맺힌 것을 풀고 싶다고. 쌓인 오해를 풀고 나쁜 감정은 털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듯이 쌓인 감정도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단순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읽고 잘 표현하면 앞으로도 크게 맺힐 일이 없습니다. 60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순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집안을 둘러봅니다. 쌓여있는 물건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것들. 버리기 시작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연습. 나 힘들어. 나 고마워. 나 행복해. 간단한 문장이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고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쌓인 감정을 비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차선으로 살아도 됩니다. 더 이상 100%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챙깁니다. 둘째, 사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에 숨어 있는 작은 즐거움들. 그것들을 야금야금 찾아 누립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나답게 차선으로
작은 기쁨들과 함께 살면 된다는 것.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유쾌하게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라고.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작은 기쁨을 찾았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선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껴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번 주말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줄 보내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유쾌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생각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어졌으면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디자인하는 미소 영북테크였습니다.